우미관의 탄생, 경성의 심장, 한국 최초의 영화관. 1920년대 초, 경성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공기 중에는 일제의 감시와 억압이 뿜어내는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도 가장 뜨거운 열기가 분출되는 곳이 있었다. 바로 조선상업의 척추, 종로 내거리였다. 이곳 중심부에 우뚝 솟은 검은 벽돌의 2층 건물이 웅장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우미관이었다. 본래 1910년에 고등연예관이라는 딱딱한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1915년에 우미관이라는 세 글자를 걸면서 건물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다. 우미관은 곧 한국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라는 위상을 짊어지며 억압받던 조선 민중의 유일한 문화적 숨구멍이 되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바깥의 식민지 현실과는 완전히 차단된 이질적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2층을 가득 채운 긴 나무 의자들이 1000명이라는 공식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숫자는 늘 무의미했다. 영화 상영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우미관 앞은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경성의 모든 사람들을 빨아들였다. 비켜, 비키라오. 개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여성부터 낡은 보찜을 맨 장돌뱅이, 땀 냄새가 진동하는 인력거꾼, 그리고 밤거리를 주름잡는 주먹들까지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2000명이 넘는 인파가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극장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과 땀 냄새, 그리고 달콤한 캐러멜 냄새가 뒤섞인 눅진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었다. 긴 나무 의자에 엉덩이만 걸치거나 심지어는 통로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라도 기어이 스크린을 보려 했다. 당시 경성 사람들의 입에서는 우미관, 구경 안 하고 서울 다녀왔다는 말은 거짓말이지 라는 속담이 흘러나왔다. 우미관은 그들에게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삶 속에서 잠시나마 일상과 절망을 잊고 함께 웃고 울며 조선인으로서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성의 살아있는 심장 그 자체였다. 이 검은 벽돌 아래 조선의 문화와 주먹, 세계의 굵고 은밀한 역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문화적 해방구, 서구 문물과 한국 영화 문화의 요람, 우미관의 두꺼운 문턱을 넘어선 조선인들에게 극장 내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거대한 시간 여행의 통로였다. 낡은 영사기가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암전된 공간에 스크린에 네모난 빛이 터져나오면 바깥의 일제강점기 현실은 일순간 잊혔다. 이곳은 조선인들이 신세계의 문물을 접하고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문화적 해방구였다. 초기에 상영되던 서양 영화, 특히 코미디의 제왕 찰리 채플린의 등장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황금광 시대에서 채플린이 구두를 삶아 포크로 찍어먹는 장면이 나오자 객석에서는 웃음과 탄식이 뒤섞인 격렬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은 단순히 우스꽝스러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성적인 굶주림과 억압을 겪던 조선인의 슬픔과 분노가 승화된 쓴맛 나는 공감이었다. 스크린 속의 작은 사내를 보며 관객들은 잠시나마 자신의 비루한 현실을 향해 통쾌하게 조소할 수 있었다. 유성 영화의 충격과 변사의 황금기. 시간은 흐르고 1928년 우미관은 또 하나의 혁명을 맞이했다. 영사기 소리 외에는 침묵만이 존재하던 극장에 마침내 한국 최초의 유성 영화가 상영되던 날이었다. 배우의 목소리와 효과음이 스크린에서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림자가 말을 한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귓속말과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소리가 없는 무성 영화 시대, 우미관의 진정한 주인공은 스크린의 배우들이 아니었다. 무대 옆에 자리한 변사였다. 변사는 단순히 영화의 대사를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영화의 줄거리를 해석하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부여하며 심지어는 영화에 없는 시대적 해악과 민족의 울분을 더씹혀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예술가이자 이야기꾼이었다. 자, 보시라우. 외놈 순사가 우리 아씨를 희롱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의 의로운 젊은이가 나서야지. 옳다. 이 주먹이 바로 우리의 한이 폭발하는 것이요. 변사가 목소리를 높여
일제의 만행을 풍자하면 극장 안은 박수와 눈물, 야유가 뒤섞여 난장판이 되었다. 관객들은 때로는 영화 자체보다 변사의 구수한 입담과 감칠맛 나는 해설에 더 열광했다. 이 변사의 존재는 우미관을 단순히 외국의 문물을 수입하는 장소를 넘어 당시 경성 사람들의 정서와 욕망이 응집된 가장 독특하고 생생한 문화 공간으로 완성시켰다. 우미관 화재와 폐관, 우미관 터의 쓸쓸한 흔적, 역사의 재와 눈물 종로의 전설이 잠들다.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며 우미관은 단성사, 조선극장과 함께 경성극장가의 삼두마차로 군림했다. 스크린은 쉴 틈 없이 돌아갔고 관객들의 웃음과 탄식, 박수 소리는 2층 건물을 늘 활기로 가득 채웠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미관의 전성기는 곧 조선 민족의 꺾이지 않는 문화적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경랑은 건물을 비켜가지 않았다. 해방의 환호와 한국전쟁의 비극을 모두 견뎌낸 우미관에 가장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다. 1959년의 어느 추운 밤, 종로 내거리를 밝히던 우미관 간판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불길은 낡은 나무와 마른 벽돌을 타고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화마로 변했다. 새벽 하늘은 시뻘건 불길에 물들었고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담아냈던 우미관의 지붕과 골조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불이 꺼진 뒤 남은 것은 비극적인 폐허뿐이었다. 희미한 잿가루와 그을음 냄새, 그리고 텅 빈 건물의 뼈대만이 한때 경성의 심장이었던 장소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 타버린 우미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 불탄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낭만과 역사가 재가 된 순간이었다. 쓸쓸한 퇴장 70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다. 이후 우미관은 화신백화점 옆 작은 공간으로 이전하여 억지로 명맥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시대의 흐름은 바뀌었다. 낡은 극장 시설은 새로 생겨나는 세련된 극장들에 밀려났고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새로운 오락거리에 정신이 팔렸다. 우미관은 추억의 장소로 전락하며 대중의 관심에서 빠르게 멀어졌다. 결국 1982년 건물 전체를 휘감던 경영난이라는 차가운 그림자 앞에서 우미관은 70여 년에 걸친 기나긴 역사에 쓸쓸한 마침표를 찍었다. 영사기가 멈추고 문이 닫히는 순간 종로의 한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다. 현재 그 화려했던 우미관의 자리는 종로이가 KFC 인근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곳에 자리한다. 시멘트 건물들 사이에 박혀있는 작고 초라한 우미관 터팻말만이 한때 2,000명의 인파가 발 디딜 틈 없이 웃고 울었던 그 뜨거운 과거를 아련하고 쓸쓸하게 회상하는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조선의 역사와 문화의 한 조각으로 기억될 것이다. 종로의 또 다른 세계, 생존과 투쟁의 주먹 세계 형성. 우미관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영사기 불빛은 종로 거리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아래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존 논리가 지배하는 주먹 세계가 끈질기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1920년대 일제의 억압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농촌 출신 청년들이 도시로 흘러들어왔다. 그들은 공장의 톱니바퀴가 되거나 아니면 주먹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무기를 직업으로 삼아야 했다. 생존의 규칙 보호와 수탈의 경계선. 이들에게 주먹은 밥이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약탈당하는 조선인 상인들을 보호 혹은 수탈하기 위해 종로에 뿌리를 내렸다. 조선의 상인은 조선의 주먹이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그들은 상인들에게서 소위 자릿세나 보호비를 걷어들였다. 이 돈은 때로는 상인들을 일본 주먹패의 횡포에서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가 되었고, 때로는 주먹패들의 배를 불리는 또 다른 착취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극단적인 생존의 윤리였다. 낮 동안 엿장수의 가위 소리와 상인들의 쟁반 부딪히는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던 종로. 뒷골목은 해가 지면 급격히 분위기가 바뀐다. 술집의 붉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좁은 골목에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주먹들의 묵직한 발소리만이 깔렸다. 가끔은 으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터져나왔고 이내 침묵이 다시 거리를 집어삼켰다. 그 타격음은 주먹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주먹 세계는 단순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주먹을 업으로 삼은 이들은 철저하게 규율과 계층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우미관 근처의 번화가, 피맛골의 낡은 주막, 그리고 광장시장 일대를 무대로 삼아 피를 흘리고 세력을 확장하며 도시의 지하 경제 시스템처럼 작동했다. 우미관의 화려한 스크린 뒤편 종로의 주먹들은 자신의 생존과 조선인의 땅을 지키기 위한 야수적인 본능으로 맨몸과 맨손을 무기 삼아 격동의 시대를 버텨내고 있었다. 이 어둠과 폭력 그리고 생존의 딜레마가 뒤섞인 세계가 곧 김두한이라는 협객을 탄생시킬 비극적이면서도 강력한 요람이었다. 주먹 세계의 양분, 명동 하야시 패대 종로 조선 주먹. 경성의 주먹 세계는 단일한 폭력의 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북쪽의 종로와 남쪽의 명동이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패권, 제국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남쪽 명동은 화려한 일본식 건물과 깨끗한 상점들이 늘어선 경성에서 가장 번지르르한 거리였다. 조선인 상권과는 다르게 이곳은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부유한 상인들과 관료들이 밀집해 살았고 그 위에는 일본인들의 철저한 통치가 군림하고 있었다. 이 명동 상권을 그림자처럼 완벽하게 장악한 존재가 바로 하야시와 그의 패거리였다. 하야시는 단순한 거리를 지키는 깡패가 아니었다. 그는 일본 야쿠자 본토 조직과 직접적으로 끈이 닿아 있었으며 그의 힘은 폭력뿐 아니라 막대한 일본 자금이라는 강철 같은 기반에서 나왔다. 하야시의 조직은 마치 군대처럼 움직였다. 철저히 계산된 폭력, 정기적인 상납금, 징수, 그리고 일본 경찰과의 은밀한 연계는 그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야시는 직접 주먹을 휘두르기보다는 그의 이름, 석자와 뒤에 도살인 일본 권력이 자아내는 공포를 무기로 사용했다. 명동을 오가는 조선인들은 그들의 횡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으며 심지어 종로의 조선인 주먹들조차 하야시의 조직력과 자금력 앞에서는 감히 눈을 마주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명동 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폭력적인 형태로 구현된 냉혹한 강철의 도시였다. 반면 북쪽의 종로는 조선인 상업의 중심지였으나 그곳을 지키는 조선 주먹들의 현실은 처참했다. 그들은 구마적, 신마적 같은 맹주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하야시 패에 비하면 흙먼지 위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궁핍한 연대에 불과했다. 종로의 주먹들은 하야시의 그림자가 종로를 넘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일본인들의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적인 침투 앞에 늘 열세였다. 종로 상인들에게 하야시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가게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넘볼 수 없는 경계이자 영원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두 제국 사이의 긴장감은 경성 전체를 팽팽하게 짓누르는 차가운 실타래와 같았다. 종로 주먹들의 열세와 조선인들의 절박함, 일본 주먹의 횡포 아래 무력하게 떨던 조선의 심장. 종로 거리는 예로부터 조선 상업의 젖줄이었으나 이제는 그 피가 일본인들의 칼날 아래 흥건했다. 이곳을 지킨다던 구마적, 신마적, 쌍칼 같은 맹주들은 이름만 거창했지 명동 하야시 패가 휘두르는 거대한 위세 앞에서는 맥없이 굴복한 상태였다. 그들끼리 싸우는 내부 경쟁은 하야시의 강력한 조직력과 무한한 자금력이라는 거대한 빙산 앞에서 한낱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 일본인 주먹패들의 횡포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백주대낮에도 경계를 넘어 종로에 스며들었고 조선인 상점들을 마치 정글의 먹잇감처럼 다루었다. 종로에서 가장 큰 포목점 대창상회를 운영하던 김 주인이 어느 날 거리에서 일본인 주먹 4~5명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김 주인이 땀 흘려 번 돈을 빼앗아가는 것도 모자라 가게 앞에서 그를 무릎 꿇리고 조롱했다. 헤이 조선놈, 너희들이 이리 돈을 버는 건 죄다 천황폐하의 은혜 덕분이지. 이 정도 세금은 내야 하지 않겠나? 내 놈들의 주먹은 어디 갔느냐?
김 주인의 얼굴에서 터져나온 피가 흙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주위에 있던 수십 명의 조선인 상인들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만 감히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을 지켜야 할 종로의 주먹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일본의 힘 앞에서 무력함에 젖어 있었고 그 무력함은 곧 상인들의 절망이 되었다. 우리가 낸 돈이 고작 이런 모욕을 당하라고 낸 보호비였단 말인가? 상인들의 한숨은 피맛골의 좁은 골목을 따라 길게 메아리 쳤다. 그들은 명동의 그림자가 종로를 집어삼키는 것을 매일 목격하면서 잠 못 이루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종로의 주먹 세력은 일본 자본과 조직력에 맞설 힘도 그들을 규합할 의지도 없었다. 이렇듯 약소했던 조선 주먹들의 존재는 상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배신감만을 안겨주었다. 종로의 거리는 희망을 잃고 비틀거렸다. 모든 조선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절박한 갈망은 하나였다. 일본의 폭력에 당당히 맞서 이 거리를 조선인의 땅으로 되찾아줄 강력하고 정의로운 피 끓는 협객의 등장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허공을 헤매며 새로운 수호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종로의 새로운 맹주, 협객 김두한의 등장과 종로 평정. 종로 거리에 드리워진 절망감은 더 이상 형체가 없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차가운 잿빛 안개처럼 거리를 짓눌렀다. 낡은 한옥 지붕 위로 그리고 돌담 틈새로 스며들어 조선인들의 뼈를 시리게 만들었다. 상인들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생계를 향한 용기가 아니라 오늘도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도박임을 알았다. 일본인들의 폭력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그 폭력에 맞서야 할 조선인 주먹들의 무력함은 상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다. 자릿세를 내고도 외놈들에게 얻어맞아야 하오. 종로 주먹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상인들의 쉰 목소리가 밤거리에서 터져나올 때마다 종로 전체는 깊은 수치심에 잠겼다. 조선 주먹들은 그 원망의 시선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거리의 침묵은 곧 굴종의 증거였다. 바로 그때 그 짙은 안개와 굴종의 침묵을 찢고 섬광처럼 나타난 존재가 있었다. 그의 나이 겨우 18. 키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바다와 같았고 몸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기백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이름은 김두한이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주먹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하던 종로 거리에 떨어진 벼락과 같았다. 김두한은 거리를 짓누르던 낡은 질서, 즉 덩치와 무능력으로 연명하던 기존 주먹들의 썩은 역사를 단숨에 뒤집어 엎는 혁명 그 자체였다. 그는 구마적과 신마적 같은 거물들을 향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선인의 거리를 조선인의 힘으로 되찾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두한의 주먹이 터지고 구마적의 거구가 무너지는 순간 종로의 조선인들은 비로소 짓눌렸던 숨통이 트이는 듯한 전율과 해방감을 느꼈다. 그날 밤 종로의 잿빛 안개는 김두한이라는 청년의 피 끓는 의지 앞에서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김두한의 첫 번째 거대한 벽은 바로 구마적 고희경이었다. 구마적은 압도적인 덩치와 짐승 같은 힘으로 수십 년간 종로를 짓눌렀던 폭력의 상징이었다. 그날 밤 대결 장소인 종로의 넓은 공터에는 팽팽한 침묵만이 흘렀다. 구마적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김두한을 조소하듯 내려다보며 거대한 곰이 포효하듯 주먹을 내질렀다. 구마적의 주먹은 마치 벽돌을 엮어 만든 성벽 같았고 바람을 가르는 굉음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다. 김두한은 침착했다. 그는 육중한 힘을 피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며 구마적의 공격이 헛도는 순간을 정확히 노렸다. 구마적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잠시 주춤하는 찰나 김두한이 움직였다. 그의 몸놀림은 유려했고 주먹은 벼려낸 강철 같았다. 팡! 첫 번째 라이트 훅이 구마적의 턱 아래를 강타했다. 구마적의 거구가 잠시 뒤로 젖혀졌고 그 충격에 객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 김두한은 거리를 좁히며 두 발로 지면을 박차고 뛰어올라 복부와 명치에 묵직한 연타를 꽂아 넣었다. 구마적의 백가죽이 일그러지며
짐승의 포효 대신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마침내 김두한의 회심의 일격이 터지자 구마적은 자신의 거대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종로를 지배하던 힘의 상징이 18 청년의 주먹 아래 처참하게 깨지는 순간이었다. 구마적을 쓰러뜨린 후 김두한은 종로의 또 다른 맹주인 신마적 엄동욱과 맞섰다. 신마적은 교활한 기습과 칼날 같은 속도로 상대를 농락하는 기술의 상징이었다. 그는 구마적처럼 무모하게 덤비지 않았다. 결투가 시작되자 신마적은 마치 뱀처럼 유연하고 재빨랐다. 그는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김두한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고 기회를 틈타 급소를 노리는 발차기와 잔기술을 쏟아냈다. 그러나 김두한의 눈빛은 이미 그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김두한은 낭만파 주먹이 지켜야 할 정정당당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신마적의 빠른 기술을 더욱 빠르고 묵직한 힘으로 봉쇄했다. 김두한은 신마적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다. 신마적이 날카롭게 옆구리를 파고들 때 김두한은 단숨에 몸을 틀어 신마적의 팔을 붙잡고 그의 자세를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회피할 틈도 주지 않고 온몸에 무게를 실은 강력한 펀치를 정면에 꽂아 넣었다. 그 일격에 신마적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바닥에 쓰러지며 패배를 시인했다. 이 두 거물과의 연이은 승리는 김두한이 조선 주먹 세계의 새로운 황제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의식과 같았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폭력배 한 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힘과 기술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민족적 자부심의 부활이었다. 종로의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과 환호성을 내뱉었고 김두한을 일제의 폭력에 맞설 민족의 수호자이자 협객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종로의 밤은 이제 김두한의 카리스마 아래 새로운 질서를 맞이했다. 우미관을 본거지로 민족적 의기를 지킨 종로의 주먹 황제, 협객 김두한, 조선의 거리를 선포하다. 종로 평정 후 김두한이 자신의 본거지로 택한 곳은 명분과 상징성 모두를 갖춘 바로 우미관이었다. 낮에는 무성 영화의 감동과 변사의 해악이 넘실대던 이 극장이 밤이 되면 김두한 패거리의 요새이자 조선의 주먹 황제가 거처하는 성체로 변모했다. 우미관의 2층 복도는 그의 눈빛 아래 긴장감과 질서가 감도는 공간이 되었다. 김두한이 우미관을 거점으로 삼자 종로 전체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의 주먹군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종로 상권을 보호하고 조선인의 거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짊어진 지도자였다. 그의 가장 큰 임무는 명동에서 넘어오는 일본인 주먹패들과 그들을 등에 업은 일본 자본의 침탈을 막는 것이었다. 이 종로 땅은 조선 사람들의 터전이다. 오늘부터 이 거리에서 조선 상인을 함부로 건드리는 놈은 그 주먹이 조선 놈이든 일본 놈이든 내 주먹이 용서치 않는다. 그의 선언은 종로 전체에 굵은 쇠사슬처럼 단단히 박혔다. 김두한의 명령 아래 우미관 패거리들은 종로의 구석구석을 감시하며 일본인들의 횡포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전처럼 조선인 상인이 맞는 일은 사라졌고 일본인 상인들도 김두한의 이름 앞에서는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다. 김두한이 종로를 평정하고 우미관을 자신의 불침번 요새로 삼았을 때 그의 다음 행보는 필연적이었다. 그것은 종로의 새로운 질서를 위협하는 최대의 그림자, 명동의 대부 하야시와의 정면 대결이었다. 김두한은 더 이상 소극적인 방어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종로 상인들에게서 빼앗아간 돈을 회수하고 명동 패거리에 잦은 침범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대면 장소는 종로와 명동의 경계선, 인적이 드문 미화당현 소공동 인근 뒷골목이었다. 늦은 밤, 거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야시는 검은 외투를 걸친 조직원 수십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일본 경찰 간부와 비슷한 복식을 한 측근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하야시는 조선인의 영역을 얕보는 오만함과 일본 야쿠자 특유의 냉혹함을 내뿜었다. 그가 보기에 김두한은 겨우 18, 피 끓는 조선 꼬마일 뿐이었다. 핫, 종로의 새끼 두목이 여기까지 왔는가. 재미있는 친구로군.
하야시는 멸시가 담긴 비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김두한은 단 3명의 핵심 측근만을 대동하고도 하야시의 수많은 조직원들 앞에서 조금도 기세가 눌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이미 종로 전체를 힘으로 제압한 압도적인 기백을 발산하고 있었다. 하야시는 김두한의 당당함과 그의 뒤에 드리워진 종로 상인들의 굳건한 지지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직감했다. 이 청년은 쉽게 꺾을 수 있는 단순한 주먹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충격적인 협상 불가침 영역의 선포. 긴 침묵 끝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하야시는 먼저 김두한에게 막대한 자금을 제안하며 자신들의 아래로 들어올 것을 회유했다. 그러나 김두한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 주먹은 돈에 팔지 않는다. 이곳 종로의 거리는 내 돈이 아니라 내 동포의 혼으로 지킨다. 그리고 김두한은 하야시에게 불가침 영역을 요구했다. 오늘부터 이 종로 땅은 조선인의 구역이다. 당신 패거리의 그 어떤 발길도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 만약 넘어온다면 내가 당신의 주먹들을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협상의 결과는 종로를 넘어 경성 전체를 뒤흔들 충격이었다. 하야시는 28세 청년의 광기와 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조선인의 결속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두한은 하야시와 대등한 관계를 맺는데 성공했고 공식적으로 일본인 주먹패들의 종로 침범을 금지시키는 묵시적 합의를 얻어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간의 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제의 폭력과 자본 앞에서 굴복했던 조선인의 영역을 민족의 힘으로 쟁취해낸 상징적인 승리였다. 종로 상인들은 환호했고 김두한은 명실상부한 종로의 주먹 황제이자 조선인의 존엄을 지켜낸 협객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되었다. 그의 주먹은 이제 조선 민족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철의 깃발이었다. 김두한의 이러한 행보는 그의 주먹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상인들을 보호하려는 민족적 의기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일제에 억압받던 조선인들은 우미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젊은 주먹 황제에게서 큰 위안과 긍지를 얻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꾼을 넘어 시대가 가장 절실히 요구했던 민족 협객의 역할을 온몸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우미관은 이제 영화의 집이 아니라 조선 민족의 자존심이 세워진 협객의 본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낭만파 주먹시대, 맨손 승부와 입봉의 상징적 의미. 김두한이 종로를 주먹으로 평정하고 우미관을 본거지로 삼았던 시기는 후대의 낭만파 주먹시대라 불렸다. 이 시대의 주먹들에게는 단순한 폭력 이상의 철학이 있었다. 그들은 싸움의 도구로 비겁하게 칼이나 쇠파이프 같은 흉기를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지향했다. 낭만파에게 주먹 싸움은 맨몸과 맨손, 즉 오직 육체의 힘과 기술, 그리고 담력만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엄격한 의식이었다. 그날의 싸움터는 무질서한 난투극이 아니었다. 주먹을 쥐기 전 양쪽 주먹들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소한의 질서와 의리를 확인했다. 비록 그 수단이 폭력이었으나 그 안에는 굽히지 않는 기계와 무협지에서나 나올 법한 협객 정신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들은 쓰러진 상대를 밟지 않았고 정당한 승부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이 낭만파 주먹들의 정점에 김두한이 있었다. 그는 특히 입봉이라는 경이로운 기술로 전설이 되었다. 입봉이란 말 그대로 혼자서라는 뜻이다. 여러 명의 상대가 동시에 덤벼드는 상황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상대를 홀로 제압해버리는 김두한만의 독특한 싸움 방식이었다. 하야시, 패거리와의 결투 입봉의 전설이 시작되다. 어느 겨울밤 우미관 뒷골목은 칼날 같은 찬 바람과 함께 긴장감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명동에서 넘어온 하야시, 패거리의 자객들, 단도로 무장한 4명의 야쿠자 주먹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김두한을 기다렸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종로의 새로운 황제를 제거하고 다시 조선의 거리에 일본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김두한은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며 걸어왔다. 그의 뒤로 우미관의 낡은 간판 불빛이 흔들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죽어라 조선놈 하는 포효와 함께 4명의 사내가 동시에 튀어나왔다. 단도가 번뜩이며 김두한의 심장을 노렸다.
하지만 김두한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날렵한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첫 번째 자객의 단도가 그의 어깨를 스치는 찰나 김두한의 발차기가 번개처럼 뻗어나가 자객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크어 하는 비명과 함께 사내는 벽에 처박혔다. 두 번째 자객이 단도를 휘두르며 덤벼들자 김두한은 팔뚝으로 칼날을 막아내며 안으로 파고들었다. 짝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꿈치가 자객의 얼굴에 박혔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세 번째, 네 번째 자객은 협공을 펼쳤다. 김두한은 마치 무용수가 춤을 추듯 두 산의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의 오른 주먹이 한 자객의 턱을 후려치고 동시에 왼발이 다른 자객의 무릎을 걷어찼다. 퍽, 퍽. 두 사내가 동시에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쓰러진 자객들의 손에서 단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김두한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주먹을 다시 쥐며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봤다. 네 명의 하얗이 주먹들은 마치 마른 낙엽처럼 차례로 쓰러져 뒹굴고 있었다. 그의 입봉은 그 자체로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자 부당한 폭력에 맞서 조선인의 기계를 대변하는 민족의 상징적인 힘이었다. 그는 낭만파 시대의 이상을 주먹으로 구현해낸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우미관 뒷골목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김두한은 묵묵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종로의 밤을 응시했다. 대중문화 속 우미관, 드라마 야인시대로 재조명된 협객의 공간. 시간이 흘러 우미관이라는 물리적인 건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김두한과 종로 주먹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21세기 브라운관을 통해 그 전설은 더욱 생생하고 강력한 형태로 부활했다. 바로 드라마 야인시대였다. 드라마는 1920년대 경성의 모습을 흑백 사진처럼 되살려냈다. 특히 우미관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의 배경이 아니라 종로 주먹 세계의 피가 끓는 심장 부이자 협객 김두한의 모든 영광과 투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운명의 공간으로 그려졌다. 시청자들이 숨죽이고 지켜보았던 명장면이 있었다. 바로 김두한이 종로의 맹주 구마적을 꺾고 우미관을 차지하는 순간이었다. 드라마 속에서 구마적은 우미관을 자신의 철옹성 같은 아지트로 삼고 있었다. 낡은 극장 안,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서 벌어진 두 거물의 혈투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선 패권 교체 의식과 같았다. 구마적이 쓰러지고 김두한이 피 묻은 주먹을 털어내며 우미관의 넓은 공간을 당당하게 차지하는 그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우미관은 이제 김두한이라는 영웅의 상징적인 본거지, 일제에 굴하지 않은 조선인의 기계가 서려있는 협객의 성지로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드라마를 통해 우미관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장소로 재탄생했다. 1920년대 경성이라는 격동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미관은 영화의 꿈과 더불어 조선 민족의 뜨거운 애환과 저항 정신, 그리고 주먹 세계의 치열한 삶이 한데 엉켜 빚어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공간으로 영원히 불멸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독립투쟁의 기록. 1920년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조선의 초상. 1920년대의 조선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그림자는 도시와 농촌, 지식인과 노동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의 삶을 옥죄었다. 경성거리의 겉모습은 번듯하게 포장되었을지언정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고 조선인 상인들의 경제적 기반은 일본 자본의 무자비한 수탈 아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조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멸시와 차별이 일상이 되는 암울한 사회였다. 국내의 3.1 운동이 무력 진압된 후 일제는 겉으로는 문화 통치라는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 속셈은 교활했다. 조선 민족을 교육과 언론을 통해 기만하고 친일파를 양성하여 민족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이었다. 조선인들은 이 달콤하고 독한 억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독립의 의지를 끈질기게 불태웠다. 만주와 연해주 등 해외의 광활한 벌판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항일투쟁의 불씨를 지키고 있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에서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조선 민족은 잠시나마 잃었던 자긍심을 되찾고 환호했다. 그 소식은 국경을 넘어 경성의 찻집까지 은밀하게 전해져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하지만 환호는 잠시뿐. 일본의 보복으로 인한 간도 참변이라는 잔혹한 비극이 이어졌다. 이 격동의 시대 한복판에 젊은 김두한이 서 있었다. 그는 비록 직접적으로 독립군의 일원처럼 무장투쟁에 참여할 수는 없었으나 거리를 지배하는 폭력과 수탈의 현장에서 매일 민족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처절했다. 종로 상인들은 일본 야쿠자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었고 조선인 주먹들마저도 일본인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김두한의 피는 끓어올랐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합법적인 독립운동 대신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주먹을 통해 이 억압된 시대를 살아내야 했다. 저들이 총칼을 들면 나는 주먹을 들겠다. 조선 사람이 모욕당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본다. 그의 심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이었다. 그는 조선 독립을 외치는 지식인들처럼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발 딛고 선 종로 거리만큼은 조선인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품고 있었다. 김두한의 삶과 그의 주먹은 이처럼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192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낳은 가장 처절하고도 강력한 저항의 산물이었다. 우미관과 김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민족 저항의 상징. 1920년대 경성은 모순과 희망이 교차하는 지옥도였다. 한쪽에서는 우미관의 스크린이 이국적인 꿈을 펼쳐 보이며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문화적 해방구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우미관을 중심으로 한 종로거리가 생존과 영역 싸움의 피가 흥건한 전장이었다. 이 격변의 시대 한복판, 김두한은 자신의 주먹을 조선의 방패로 삼았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냉철하게 파악했다. 지식인들이 펜으로 독립을 논할 때 그는 거리에서 주먹으로 조선의 영역을 확보했다. 김두한이 종로를 장악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낡고 무력했던 기존 주먹들의 질서를 완전히 뜯어고친 것이었다. 그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닌 철저하게 상인들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객의 규율을 세웠다. 자릿세는 받되 그 돈은 조선 상인들을 지키는 데만 쓴다. 만일 우리 패거리 중에라도 조선 사람에게 함부로 손 찍어 마는 놈이 있으면 그 주먹을 잘라낼 것이다. 이 엄격한 규칙 아래 종로 주먹들은 이전처럼 상인들에게 무분별한 횡포를 부릴 수 없었다. 이로써 조선인 상인들은 불안에서 벗어나 김두한을 진정한 수호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김두한의 활동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일본인 주먹패들과의 끊임없는 공방이었다. 명동의 하야시 패거리는 호시탐탐 종로를 침범하려 했고 일본 경찰 또한 김두한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김두한은 이 모든 압박에 홀로 맞섰다. 한 번은 조선인의 상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일본인 주먹 여러 명이 우미관 앞에서 김두한에게 집단으로 달려든 적이 있었다. 김두한은 마치 성난 사자처럼 뛰어들어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이 꽂힐 때마다 일본인 주먹들은 피를 토하며 나뒹굴었고 현장을 지켜보던 조선인들은 목이 터져라 환호했다. 이 모습은 곧 조선인들에게 아직 우리에겐 꺾이지 않은 힘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다. 김두한의 주먹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적 자존심의 표출이었고 일제의 억압에 맞선 무언의 저항이었다. 그는 펜을 들지 못했으나 그의 주먹은 천마디 말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 우미관의 불빛이 조선인의 꿈을 비추었다면 김두한의 주먹은 그 꿈을 짓밟으려는 어둠으로부터 조선의 거리를 지켜내며 이 격동의 시대에 가장 절실했던 민족 협객의 역할을 온몸으로 수행했다. 역사적 기록과 교훈, 꺾이지 않은 민족의 혼과 영웅의 존재. 김두한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화려한 영웅담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그의 삶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라는 거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 민족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서름,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응축해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었다. 그의 주먹이 구마적과 신마적을 눕히고 하야시, 패거리와 대등하게 맞섰던 그 모든 순간은 짓밟히던 조선인들에게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위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물론 해방 후 그의 삶과 정치 참여, 그리고 주먹을 사용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논란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 논란을 모두 차치하고라도 그가 당시 억압받던 조선인들에게 미쳤던 심리적 영향력과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시켰던 역할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었다. 해방 후 김두한은 주먹을 내려놓고 정계에 투신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등 또 다른 격렬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가장 뜨겁게 기억되는 곳은 여전히 우미관, 그리고 그가 온몸으로 지켜냈던 종로의 거친 거리이다. 그의 삶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시대적 아픔에 저항했던 민족의 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상징이 되었다. 우미관의 화려했던 과거, 스크린 속 꿈과 현실 밖 주먹의 정의가 교차했던 그 장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그 격동 속에서 이름 없이 희생하고 혹은 김두한처럼 주먹으로라도 민족의 혼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존재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로운 전설을 넘어 우리가 걸어온 고난의 길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하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조선의 불꽃으로 남아있다.